그래서 EQS 타보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헤파 필터 있고 미세먼지 악취 막 다 걸러줘요. 공기가 엄청 깨끗해. 공기청정기를 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위 원목 가구 브랜드 카레클린트를 이끌고 계신 우리 안호준 대표님께서 EQS 450 플러스를 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안호준 대표는 사실 자동차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이제 뭐 여행 유튜브 쪽에 좀 가깝더라고요. 네, 여행 먹방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라이프스타일, 네, 이쪽에 가깝기 때문에 뭐 자동차 유튜버들끼리 니네 뭐 또 뭐 친목질이냐, 뭐 서로 차 도와주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니 카라멜에서 자기가 맨날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저 여행 유튜버라고. 자, 오늘 이 EQS 450 플러스 많은 말씀들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사이즈 요 가격대에 요 포지션의 전기차가 없어요. 사실 얘가 처음이야. 그리고 지금 지들도 이 S클래스의 전기차 버전이다 라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경쟁 모델이 없죠. 얘를 생각해보세요. 뭐 모델 S에 갖다 붙일 거야. 뭐 비슷한 가격대에 iX50이 있다고는 하지만 iX50은 SUV이고, 그렇다고 이트론 GT나 타이칸을 갖다 붙이기도 사이즈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전기차 최초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다 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S클래스랑 비슷하냐, 승차감이? 야, 이거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라며 승차감이 S클래스랑 비슷하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우리 차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 이름을. 우리 S클래스가 왜 S인데 S로 시작해서 S클래스야. S400이든 350이든 580이든 마이바흐든 간에 일단 S로 시작해, 걔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진짜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였다라고 하면은 SEQ가 됐겠지, EQS가 아니라. 얘는 시작이 EQ잖아, S가 아니야. 그러니까 승차감도 S가 아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승차감이 S가 아닌데 라는 걸 말씀을 드려봐야겠는데, 그 전에 저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중간에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내가 살다 자동차 회사가 옵션을 구독으로 팔아먹을지는 내가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여러분 신형 S클래스에 뒷바퀴에 후륜조향 각도 10도짜리 들어가잖아요. 뱀처럼 움직이는 거 제가 막 많이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드웨어상으로는 뒷바퀴를 10도 꺾을 수 있는 리어휠 스티어링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4.5도밖에 안 꺾여 지금. 그럼 10도를 다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년에 약 80만원을 내면 OTA 넣었다고 자랑하더니만은 OTA로 결제하면은 쏴가지고 저 후륜주행 각도가 10도까지 더 꺾이게 풀어준다, 이거를. 아니, 야, 이미 10도를 꺾을 수 있는 걸 넣어놨으면은 너 이건 해줘야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벤츠의 요 전략은 실패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차는 지금 아직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시작이 안 돼서 지금 4.5도만 꺾여요. 4.5도만. 그래서 그런 좀 독특한 후륜주행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승차감 말씀을 좀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저희 여기 항상 테스트하는, 아시죠? 고속 범프 구간 지금 굉장히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얘가 지금 배터리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용량이 107인데 뭐 거의 110이에요. 그 덕분에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를 통해서 보시기도 했지만, 히터까지 켜놓은 상태에서 고속도로 회생제동 없는 시내주행도 안하고 그냥 계속 100에서 110으로 항속주행만 하더라도 400km를 타고, 그러고서도 남아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가 넘는 그런 어마무시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줄 정도로 배터리가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큰 사이즈의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좀 차량의 무게가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무게가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 과연 최근에 리뷰했던 BMW iX50처럼 진짜 내연기관 레인지로버의 뺨싸대기를 때릴 정도의 그런 고급진 승차감을 어떻게 잘 만들었느냐, 아니면 아우디 이트론 SUV처럼 대충 갖다 세팅하는 바람에 승차감을 완전히 망가뜨렸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얘는 반반입니다. 방금도 보셨겠지만 고속에서 쫙 찰랑찰랑 하고 다닐 때, 그리고 제가 그 라이브로 함께 여러분들과 한 4시간 5시간을 함께 운전을 했잖아요. 그 고속에서 일어나는 범퍼 리바운드 때는 거의 내연기관 S클래스급으로 차를 수평으로 잘 유지를 하면서
고속주행을 하면서도 노면은 노면대로 잘 움켜쥐면서도, 다시 말해서 고속에서 노면이 안 좋아도 안정감은 안정감대로 느껴지면서도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그 S클래스의 전매 특허인 그 승차감이 고속에서는 진짜 엇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저속 상황입니다. 저속 상황. 기본적으로 무슨 느낌이냐면, 일단 앞쪽 서스펜션은 차의 무게를 전혀 못 버티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거 지금 새 차거든요? 이 찌그덕 소리 어쩔 거야? 차가 이건 불량인가? 감도를 좀 올려서 들려드려 볼까요? 들어보세요. 너무 심해.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뭐 찌그덕거리는 잡소리는 얘가 그래 불량이라고 치자, 뭐 초기 불량이라고 쳐. 그런데 내연기관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도 이런 크게 업앤다운이 일어나는 방지턱을 넘을 때도, 먹어줄 때도 부드럽게 빠르게 먹어준 다음에 빨리 펴진단 말이에요. 빨리 펴진 다음에는 차가 다시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무게를 또 거기서 빨리 펴줘준 그 에어스프링이 또 부드럽게 싹 받아내준단 말이야. 빨리 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빨리 펴지지 않으면 차가 아래로 꿀렁하는 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동작이 너무나 빠르고 똑똑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진짜 그 S클래스만의 승차감이 나온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얘는 지금 이 저속 영역에서 큰 범프 구간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찌그덕거리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잔유철들을 걸러내주는 능력도 사실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S에 비하면. 그리고 방금 같은 상황에 차가 오른쪽으로 싹 돌고 있는 상황에 한쪽 바퀴만 순간적으로 펴지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중은 왼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바퀴만 미세한 웅덩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상황에 절대로 이런 서스펜션이 쿵 하고 이 에어스프링의 한계를 저렇게 쉽게 이렇게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눌릴 때나 펴질 때나 너무나 쉽게 한계를 벗어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는 결국에는 넘고 나서 바퀴가 떨어질 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도 부드러워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도 이 수평을 만들면서 이렇게 편안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일단 굴렁하고 가는 느낌인 거죠. 진짜로 그냥 서스펜션이 차를 너무 무거워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얘가 갖는 부담감이 운전자한테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고. 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속에서는 거의 S클래스와 흡사한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 쭉 깔려 있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급차선 변경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느껴지는 아래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런 이질감 같은 것도 일단 전혀 느껴지지 않고, 고속에서의 안정감이나 고속에서의 이 고급진 느낌을 만들어내 주는 거는 상당히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하필이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iX50을 한번 탔기 때문에 iX50의 승차감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떠냐 라는 것도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에서도 iX50이 더 나았고요. 그리고 저속에서는 당연히 iX50이 더 나았고요. 럭셔리하고 고급지고 편안한 승차감을 만들어내 주는 거는 iX50이 모든 면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좋았다 라고 느껴집니다. 뭐 이트론 GT나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성향이 다른 차기 때문에 걔네 승차감도 물론 좋기는 하지만 일단 사이즈도 다르고 성향이 좀 다르니까 걔네들은 일단 좀 논외로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트론 SUV의 승차감이 불쾌하게 느껴질 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에어스프링이라서 좋은가 싶은데 한계점들이 다 너무나 빠르게 드러나 버리는, 조금만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불쾌함을 만들어내 버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EQS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퍼스트 에디션이고 해서 가격이 1억 8천이라는 거. 그러면 1억 8천으로 그냥 레인지로버를 사든가 S클래스를 사는 게 맞지 않나, 전기차를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뭐 물론 iX50에 비해서 이 후륜조향이 주는 임팩트는 훨씬 더 강하기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지금 아직 그 구독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10도짜리 후륜조향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고 4.5도만 꺾이는 상황인데, 4.5도만 꺾이는 요 상황에서도 차선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좀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닐 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고속에서도 급차선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요럴 때 이 벤츠의 후륜조향이 진짜
가장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운전을 서포트하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얘가 언젠가는 이제 구동률을 내고 이제 S클래스처럼 이제 뒤가 10도로 풀릴 테니까 뒤에까지 10도로 풀리고 나면은 진짜로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가장 압도적으로 좀 운전이 편안해지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브랜드를 막론하고 지금 전기차들이 갖는 큰 문제가 휠 베이스가 미친 듯이 길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회전 반경도 넓어지고 주차하기도 힘들어지고 하는 건데, 얘가 어쨌든 그게 10도가 풀리게 되면 회전 반경은 회전 반경대로 미친 듯이 줄어들면서 S클래스 때 느꼈던 진짜 그냥 뭐 이런 별거 아닌 좌회전 구간 한 번만 딱 지나도 스티어링과 이 차량의 움직임이 이렇게 몸이 편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딱 있는데, 그게 여기서도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10도까지 다 이제 풀린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승차감만 놓고 봐서는 사실 S클래스가 전기차로 나오면은 어떨까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탔던 저한테는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그 S클래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그 하체 세팅과는 완전 전혀 다른 세팅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도 얘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기도 하고,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뒤쪽 서스펜션만 보더라도 항상 스프링과 댐퍼 일체형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는데, 얘는 일체형 서스펜션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게도 한참 무거워졌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녀석만을 위한 뭔가 대단한 세팅이 들어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얘를 단지 전기차 버전의 S클래스다 라고 해서 S클래스의 승차감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플래그십 전기차인데 이제 또 특이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싱글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싱글 모터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출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벤츠가 450이라는 이름을 얘한테 줄 때 벤츠의 450 모델이다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떠올리던 그 출력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놓고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일상경영에서의 그런 편안한 주행을 떠나서 좀 재미있게 어느 정도는 쏘고 다니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욕구까지는 좀 충족이 될 만한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클래스를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요즘에 와서야 무조건 포매틱이지, 그리고 코리아에서도 일단 포매틱밖에 수입을 안 하기도 하고, 요즘에나 그렇지 10년 15년 전에 들어오던 S클래스를 생각해보면 다 후륜만 들어왔었어요. 굳이 효율 떨어지는 사륜을 왜 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지금 버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눈 1cm 오면은 염화칼슘을 2cm 갖다 부어버리잖아요. 그냥 눈이 쌓일 수가 없어. 눈이 쌓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놈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출력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모터가 하나만 돼도 충분하다. 중요한 거는 모터가 하나인 대신에 그러면 얻는 거는 있어야지. 얻는 게 뭐가 있냐. 무려 5시간에 걸친 라이브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직접 보여드렸듯이, 얘가 WLTP 기준으로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700km 이상이 뜹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400대가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그 기준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자, 브레이크 페달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 벤츠가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일정 구간까지는 회생제동만 쓰는 브레이크, 여기서 탈칵 걸리면서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물리적인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요 브레이크 요 단계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회생제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도 실제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앞차에 좀 갖다 붙이면은, 보셨나요? 다시 한번 자기가 쓱 밟죠?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 요즘 너무 많은 자동차들이 회생제동을 이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지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서. 다시 말해서 실제 도로 환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EQS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자기들이 이 회생제동을 차가 스스로 도로 환경에 맞춰서 할 일이 많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회생제동이 작동될 때 오죽하면은 브레이크 페달이 자동으로 움직여주게 해놨겠냐고. 수시로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을 하니까, 회생제동이 들어간 상태에서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할 때 차가 회생제동을 하고 있는 양이 엄청나게 많다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담력이 다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한테 그 일정한 담력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생제동으로 브레이킹을 할 때는 이 브레이크 페달이 실제로 같이 움직여주게까지 만들어 놓는 애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차를 롤러 위에 묶어놓고 한단 말이야. 걔네가 거기서 무슨 회생제동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애초에 회생제동을 써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이 실제 도로 환경 자체가 없잖아요, 그 안에는. 그럼 뭐야? 그 안에서는 테슬라나 현대나 그냥 무지성 회생제동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제공하는, 그냥 뭐 앞에 뭐가 있으나 없으나 악셀에서 발만 뗐다 하면 회생제동이 걸리는, 테슬라는 가뜩이나 그 회생제동 걸리는 양의 디폴트 값이 미친 듯이 강하잖아 또. 그러면 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인증 환경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뽑힐 수밖에 없는 거고, 이트론 SUV, 이트론 GT, 타이칸, 지금 이런 애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뭐 그냥 피 보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말이 조금 샜는데요, 이 모터 하나만 쓰는 싱글 모터가 들어간 결과 다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셨지만, 날씨 뭐 영상 1, 2도, 영하 3도 뭐 요런 날씨에서 공조장치 온도 23도, 그러니까 히터 계속 키고 회생제동도 거의 못하는 상황, 그냥 계속 항속주행으로 100, 110 크루즈 걸고 고속도로 판교에서 속초 왕복을 했더니 실제 약 400km를 주행을 하고 나서도 남아있는 게 20%, 120km를 더 갈 수 있다고 뜨더라. 그럼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시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잘 나오죠. 훨씬 잘 나오죠. 그리고 날씨가 올라가면 또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얘 지금 에어컨이랑 히터도 틀지 않아도 되는 따뜻한 온도에서 그냥 시내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700 이상 그냥 탈 거예요. 800까지도 탈 거야. 그리고 그런 극강의 효율이 싱글 모터를 통해서 뽑아낸 결과물이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래? 방금은 팬텀 브레이킹까지는 아니었는데 좀 그 라이브 할 때도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지 혼자 속도를 훅 늦추기도 하고, 방금도 갑자기 거의 뭐 급브레이크 잡다시피 했고, 그리고 팬텀을 저는 2번 경험했어요, 이 차 타면서. 브레이킹 관련된 세이프티 시스템은 좀 많이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 말씀을 조금만 더 드려보면은, 뭐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여드리면서 얘가 회생제동을 하는 구간에서의 브레이킹은 차가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했을 때 페달까지 그 구간을 자동으로 이렇게 끌고 물고 들어가 준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회생제동으로 차가 브레이킹 제동을 줘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처음 30% 눌리는 구간, 요 정도 구간이 이 모터의 회생제동만으로 제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브레이킹 페달의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차가 알아서 회생제동으로 제동을 걸고 있어. 그 상황에 내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딱 밟아가지고 제동을 직접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근데 만약에 브레이크 페달이 같이 들어가져 있지 않고 여기 있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요만큼 들어갈 때까지는 훅! 완전히 페달의 담력이 비어있는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훅!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담력을 찾는데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회생제동이 걸리는 그 양만큼은 페달이 함께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회생제동이 들어가다가 발로 브레이킹을 개입한다라고 해도 차가 자동으로 밟아주던 브레이크에 이어서 그대로 밟을 수 있는 딱 일정한 담력이 딱 나와주는 거죠. 정확한 담력이 나와준다. 아무튼 뭐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트론 GT나 이트론 타이칸에서 사용하는 그 폭스바겐 계열에서 사용하는 그 완벽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의 그 부드러움과 그 자연스러움에는 근접하지 못한다. 걔네에 비하면은 브레이킹이 또 많이 떨어진다. 방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타다 보면은 얼마나 뭐 적응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브레이크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이질감이 좀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에 이만큼이 회생제동 영역이 있고 그 안에 실제 물리브레이크 페달을 함께 밟는 영역이 따로 나눠져 있어서 이 페달의 궤도량 자체도 엄청 이게 폭이 넓은 느낌이에요. 되게 넓은 느낌이어서 이게 원래 밟던 대로 밟으면은 이게 왜 밟았는데 차가 안 쓰는 것 같지?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가? 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브레이크가 밀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궤도량이 굉장히 각이 넓어서 회생제동 브레이크 이만큼 밟고 그 다음에 한참을 또 계속 쭉 더 밟게 되면은 이제 물리 브레이크도 쭉 밟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 밟는 각도 자체가 넓어서 그렇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느껴보던 그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현대기아 전기차처럼 브레이크 담력이 진짜 일정하지 않고 그 진짜 용수철 밟는 것 같은 느낌 나가지고 진짜 그 미세 브레이크 힘들고 그 수준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 브레이크는 아직까지도 그 아우디
포르쉐에서 사용하는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그냥 압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걔는 진짜 너무 내연기관 같아서 너무 내연기관 같은 느낌을 계속 주는데 막상 보면은 그 다 회생제동으로 다 뻥카로 다 만들어내는 느낌이거든요. 그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뒷자리 공간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우리 또 그 안호준 대표님이 뒷자리 공간 리뷰 같은 거는 또 상세하게 또 잘 해주셨기 때문에 디자인 리뷰도 안호준 대표님이 좀 많이 해주셨던데, 솔직히 안 대표님은 디자이너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그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닌가. 이거 자꾸 너무 이 차의 디자인을 자꾸 이렇게 막 너무 극찬을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참 난감하고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차 뒷모습은 그냥 K5 담고 저기 앞모습은 K3 담지 않았나요? 나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게 뭐 엄청 계속 예쁘다고 나한테 막 계속 카톡으로 막 사진에 이렇게 막 선까지 그어가면서 여기 뭐 야 여기 C필러 여기 뒷바퀴 위쪽에 뭐 어디가 뭐 어떻다 뭐 자꾸 설명하고 있고, 그 개그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그 설명하려는 순간 뭐다? 망한 거다.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앞에 디스플레이도 저는 조금 이거 물론 그 에스컬레이드 때처럼 국뽕이 차오르는 디스플레이이기는 합니다. LG의 플라스틱 OLED 디스플레이인데 물론 되게 좋아요. 진짜 선명하고 이 큰 게 계속 켜져 있는데 열감도 하나도 없고요. 햅틱 반응도 꽤 잘 만들어져 있어요. 다 좋은데 솔직히 이게 너무 좀 미적인 기준에서는 사이버틱한 건 좋다 이거야. 막 디스플레이가 큰 게 막 3개나 있고. 근데 이거 약간 그 니로급은 아닌데, 당연히 니로급은 아니지만 이게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는 여기서 끝나고 하나는 여기서 끝나고, 좀 요 단차가 생긴 것도 차라리 그냥 끊어서 좀 다른 패널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요게 한 판이다, 요 커버가 한 판이다 라는 거를 많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알겠지만, 이 한 판인 게 뭔 상관인데 도대체. 3판 4판이어도 되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이쁜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한 판은 한 판인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막 층층이 막 따로따로 다 떨어져 있잖아. 이거 좀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내 마감도 사실 1억 8천 주고 느낄 만한 감성은 아니지 않나. iX50은 적어도 와 얘네 그래도 참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게 보였거든요. 얘네는 이게 다 움직인다? 소리도 소린데 이거 말 되나? 무슨 S라며 S. 전체적으로 고급감도 사실 1억 8천을 주고 느낄 고급감은 아닌 것 같다. iX50이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되게 고급져요 진짜로. 완성도가 되게 높다는 게 느껴집니다 만져보면. 아무튼 얘는 고급감, 이렇게 완성도, 만듦새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내연기관차 S클래스만큼의 그런 감성적인 품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네요. 전기차는 어쩔 수 없다 라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BMW iX50을 타고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차에 대해서 BMW가 심히 걱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그냥 대놓고 벤츠가 이건 앞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증가현실 HUD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딱히 그냥 제네시스 수준이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최종 화면 요 바로 뒤에 안호준 대표님의 EQS 시승기, 우리 사업가이자 여행 유튜버의 EQS 시승기도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고요. 우리 안 대표님 채널도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가서 안 대표님 뭐 악플 달고 그러지 마요. 그 악플은 우리한테나 달고, 생각보다 상당히 열이기 때문에 악플 달면 상처받고 막 술 먹고 새벽에 전화오고 막 그러니까 악플 달지 마시고. 여기까지. 감사합니다.